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핵심 사례 세 번째 주제 시간으로 실내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실내보호의 원칙 또한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과실이론의 연장선으로 오늘 비보호자회전 사례를 한번 들고 나왔는데, 이 사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깜박은 주간에 자신의 승용차로 편도 2차로 시내도로를 주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 신호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직진 중에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노깜박은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비보호 좌회전 사례를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실내보호 원칙과 관련하여, 원래 실내보호 원칙과 관련하여 전형적인 사례는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신호위반.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가다가 옆에서 오던 차량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이렇게 신호를 준수한 자한테 과실을 주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이 실내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은 신호를 준수하는 자의 과실을 완화시켜주는 이론입니다. 우리 이론적인 측면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법학 이론적인 측면, 우리 법을 적용할 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일반적 확실성,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는 일반적 확실성의 문제, 그리고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타당하게 적용해야 하는 문제.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약간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 확실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구체적 타당성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그렇다고 구체적 타당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법적 안정성이나 어떤 일반적 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까가 문제되는데, 우리 비보호자회전의 기본 과실을 보통 8대2로 정해 놓잖아요.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거의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적 확실성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죠. 구체적 사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구체적 타당성을 너무 적용하려다 보니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 보면 누구는 과실을 100% 주고 누구는 80만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학에서 기본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이거는 100% 맞고 이거는 100% 틀리다, 이건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은 크게 일반적 확실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싸움이다, 충돌이다, 이걸 조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 과실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오늘 사례 한번 가지고 한번 다시 과실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노깜박이 비보호 좌회전은 앞에 신호에 따라서 직진 중이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초록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직진 차량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사실, 비보호 좌회전은 방금 전에 초록색 신호에서 한다 그랬는데 이걸 빨간색 신호에서 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비보호 좌회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호 위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죠.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록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단순 안전 의무 위반 사고이지만, 그렇지 않고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그때는 신호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과실 이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과실 이론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은 고의에 대비되는 말이라고 했는데, 고의라는 것은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인식과 의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 이것이 탈락한 심리 상태가 과실인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즉 부주의에서
이러한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심리 상태를 우리는 과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실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과실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즉 결과, 사고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여부를 따진다고 했는데,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전혀 없다면 그 차량한테는 과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내 보호의 원칙은 이러한 과실 이론의 연장선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에게 과실을 완화해주는 이론입니다. 즉 법규를 준수하는 자에게 과실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론이 실내 보호의 원칙인 것입니다. 아까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사람은 굳이 옆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는 차량까지 예상할 필요가 없다. 즉 예측 가능성, 예상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없애주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 이론은. 그래서 과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실내 보호의 원칙인데, 이러한 이론을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실내 보호의 원칙을 들여왔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비록 신호에 따라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직진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차량이 설 수 없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그냥 무조건 신호만 보고 달려간 차량에게도 과실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거리 교차로에서도 신호가 바뀐다 할지라도 좌우에서 비전형적으로 이렇게 속도 위반 등을 해서 오는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좌우를 살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례를 한번 풀어보면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한데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신호에 따라서 주행하는 차잖아요. 이 차량이 당연히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능하지만 이미 비보호전 차량이 핸들을 꺾은 상태가 아니라면 굳이 그런 차량들까지 예측한다라는 것은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 직진 차량이 거의 비보호 차량 근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핸들을 꺾었다. 이럴 경우에는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회피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런 사안에서는 직진 차량한테 과실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 판결례에서 100대 빵인 판결례가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이 과실 이론이잖아요,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굳이 실내 보호의 원칙을 갖고 나오지 않더라도. 근데 만약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이미 핸들을 꺾은 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다. 이런 경우에 실내 보호의 원칙을 너무 철저히 적용한다면은 나는 내 신호에 따라서 그냥 갔는데 과실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 과실을 직진 차량한테 전혀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직진 차량에도 과실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기구가 좀 있을 필요가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없지는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문심이라고 하죠, 흔히.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논란은 되죠. 획일적으로 너무 적용하다 보니까. 더욱 전문적인 이 과실 비율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기구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실내 보호의 원칙도 과실 이론의 연장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과실 이론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강의하는 중에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